은행텔러 자격증 합격시켜드릴 백영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텔러를 접하는 어떤 최소한의 자격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취득해야 할 자격증이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도 또 나름 어려운 그런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텔러는 상중하 세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상권을 맡게 되고요. 중권과 하고는 이제 저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께서 맡아주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상권은 텔러의 기본 지식입니다. 텔러로서 갖춰야 될 어떤 기본적인 지식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창구 기본 업무예요. 자, 기본 업무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예금 같은 거, 그렇죠?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고 그거를 수신, 여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수신과 여신, 창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 이런 거에 관한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점수가 가장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창구의 부수 업무 및 겸용 업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들이 발생하거든요. 뭐 신용카드라든가 펀드라든가 혹은 뭐 그 투자 상품이라든가 뭐 보험 상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업무들이 발생이 또 추가가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31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0점으로 구성이 되고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합격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다 뭐 이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지선다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5가지 문항 중에 정답을 하나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사지선다형보다 상당히 조금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겠고요. 우리가 이제 텔러 기본 지식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 상대적으로 3분의 1보다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책이 나름 교재가 두툼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러로서 갖춰야 될 기본 지식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천천히 시작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법률에 관한 부분들도 나오고요. 경제에 관한 지식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초 바탕이 돼서 특히나 이쪽 수신을 할 때 법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편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부터 차례로 공부하시면 합격하기 뭐 어려운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보시면 금융경제 일반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금융경제 일반에서 이렇게 목차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보시면 금융경제 일반 파트에서는요. 문제가 3문제 나옵니다. 문제가 3문제 나오지만 양은 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시간을 좀 할애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은행이라는 곳, 특히 은행이라는 곳에서 금융에 관한 곳, 즉 일을 할 때 경제적인 그렇죠 금융의 전반적인 지식들을 갖추고 있어야 그 다음 작업이 진행되거든요. 제 강좌를 들으셨으니까 합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믿고 기본적으로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하신다거나 업에 들어가셔서 더 깊은 공부를 하실 때 충분히 기초적인 내용들이 되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문제의 합격 여부를, 시험의 합격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재에 대해서 교재가 이제 해마다 조금씩 바뀌잖아요. 근데 합격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바뀌질 않으니까 혹시나 그 비싼 교재를 다 사지 마시고 과거 교재가 있으면 그 기본서 이거 쓰셔도 합격하시는데 지장이 없다고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상권은 그 부분 참고하시고 제 1장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보시죠. 통화의 의의. 자, 통화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일단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단순히 그 돈 자체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돈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면 교환의 매개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화폐, 돈을 주게 되잖아요. 즉 교환의 매개처로서 이게 가장 본질적인 통화의 기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 저장이나 척도, 이연 지급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저장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재화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할 때 그 예를 들어 쌀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쌀을 내가 그 어떤 자산으로서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시간이 지나면 쌀의 품질이 떨어지죠. 그리고 쌀이라는 것이 이렇게 분실이 되거나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쥐가 대신 먹어버린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가치 저장할 때 화폐로서 저장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고 로스가 없다는 거죠. 손실이 없죠. 척도를 계산할 때 편하죠. 배와 사과를 교환할 때 1대1로 교환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것을 가격을 정확히 매겨서 교환을 하게 되면 화폐로 주고받게 되면 아주 합리적으로 교환이 가능하겠죠. 이연 지급도 편하는 거죠. 쌀을 한 가마니 빌렸는데 다시 쌀을 한 가마니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나중에 지급할 때 그 쌀이 동질의 품질을 가진 것이냐, 그렇죠? 올해 수확한 쌀과 수확한 지 2년째 되는 쌀은 품질이 틀릴 거예요. 벼마다 품종이 또 다 틀리죠. 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현물로 주고받을 때. 그런데 통화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미리 정했다 치고 이자는 별도로 치고 원금을 10만 원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서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줄 때 이연 지급 혹은 가치를 계산할 때 가치를 저장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고 본질적인 기능은 교환의 매개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화폐 발행 제도 근본이제에서 관리통화제도로 바뀌었죠. 과거에는 이랬다고 합니다. 화폐에 특히 달러죠. 달러가 있으면 그 달러에 일정량의 금이 연동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제시하면 정해진 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리통화제도예요. 즉 중앙은행이 법으로서 발권력을 주고 강제로 통용하도록 그런 체제인 거죠. 그래서 발권력을 통해서 관리통화 체제로 바뀌었다. 과거처럼 intrinsic value, 금이라는 어떤 실물을 깔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와는 완전히 단절이 된 관리통화 제도로 바뀌었구나. 교재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자, 페이지 1 통화의 의의 보시면 1-1 통화의 정의와 기능 나오죠. 경제학에서 통화 즉 화폐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교환의 매개 보시면 본질적 기능이라는 단어 찾을 수 있죠. 교환의 매개체로서 이는 통화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다. 자, 그리고 가치를 저장하고 척도, 이연 지급할 때도 역시 화폐가 꼭 필요하게 되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2 화폐 발행 제도 두 번째 지를 보시면 근본이제가 주를 이루었는데 밑에 줄을 보시면 관리통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그 밑에 줄에 법적 구속력에 의해 강제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가지고 강제로 통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통화를 인정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만든 통화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보시면 이제 통화량과 국민경제. 통화량은 게 무엇이냐? 일정 시점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량입니다. 이거를 통화량이라고 하고 통화량을 측정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물가가 오르면 나쁜 건가요? 물가가 오르면 물건의 가격이 오르니까 구매할 때 조금 더 힘들어지나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제를 배우게 되면 한 가지 측면에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반대적 측면도 한번 봐요. 그러면 물건의 가격, 물가라는 것은 물건의 가격이라고 보면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물가가 오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매출액이 늘겠죠. 같은 양을 팔아도 물가가 오르게 되면 매출액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고 나라가 경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은 사실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인 거예요. 뭐가 안 좋은 거냐면 물가가 급하게 오르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물가가 떨어지면 좋을까요? 물가가 떨어지면요, 경제가 더 나빠요. 그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물가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까지 발생하냐면 물건을 이제 사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한 달만 있으면 물가가 그 물건의 가격이 떨어질 텐데 왜 지금 사려고 하니?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매가 deferred, 이연되면서 경제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즉 물가가 나쁘다는 것은요. 물가가 어떻게 보면 오르는 것보다 더 나빠요. 경제로만 보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가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물가는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인데, 자 그래서 경제 성장에 따른 완만한 물가 상승은 정상적이고 나쁠 게 없는 것이다. 뭐가 나쁘다요? 물가가 급히 오르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교재 보시면서 기본서 보시면서 좀 더 정리하죠. 자, 이 통화량과 국민경제 보시면 통화량이란 일정 시점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양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 페이지 밑에 좀 내려가시면 제일 아래쪽 보시면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급하게 오르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통화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통화를 팽창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가가 급히 오르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박스 안에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거기 두 번째를 보시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거기 읽어보시면 그 나머지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를 대할 때 이 정도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다음 보시면 이제 통화 지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돈의 총량, 유동성 규모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M1이라고 하는 게 협의통화, 협이 좁다라는 뜻이죠. 협의통화는 뭐냐? 쉽게 말하면 현금 그 자체와 지급결제수단. 그래서 우리가 입출금 통장이라고 그러죠. 요구불 통장. 입출금 통장에 있는 돈은 우리가 어디든지 CD기, 예를 들어서 캐시 디스펜서, CD기라든가 ATM기를 통해서 필요할 때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현금에 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통화는 뭐냐? 현금성, 현금 그 자체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협의통화입니다. 자, 그보다 좀 더 넓은 범위 뭐냐? M1에다 뭘 더하느냐? 2년 미만의 예적금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시중 통화량이라고 하고, 우리가 뉴스에서 통화량이 늘었어요, 줄었어요라고 할 때 그 통화량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 M2 광의 통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광의 통화 M2를 통화량의 대표로 인정을 하고 있죠. 이것보다 이제 좀 더 넓은 범위는 뭐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유동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이상의 예적금 등등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게 금융기관 유동성이 되겠고요. 2년, 요건 조금 신경 쓰세요. 2년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정기 예금이에요. 그러면 광의 통화에 들어가고요. 2년 이상이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바로 꺼냈을 생각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금융기관 유동성이 포함이 되니까 요거는 조금 신경 써주시고, 자, 광의 유동성은 이제 채권을 포함하는 겁니다. 채권 등 유가증권을 포함해서 가장 넓은 범위의 광의 유동성 L이라고 표시를 하죠. 기본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 1-1 밑에 보시면 방가로 1번에 M1 협의통화라고 있죠. M1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지표다 이런 말이 있고, 현금에다가 결제성 예금을 더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입출금 통장 이런 데 들어있는 돈을 더한 것이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방가로 2번 M2 광의 통화는 시중 통화량을 파악하는 지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화량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 M2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M1에다 뭘 더한 거냐? 만기 2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을 제외한 것을 더한 것이다. 즉 단기 상품, 저축성 예금, 시장형 금융상품 등등, 자, 외화예금까지 더한 것이다. 이런 걸 포함해서 M2라고 한다. 자, 방가로 3번에 가시면 금융기관 유동성이라고 있죠. 2년 이상, 2년 내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2년 이상 정기예금,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동성이라는 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유동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현금화하기 쉽다. 유동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현금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 유동성이 낮은 것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토지 같은 거 있겠죠. 아파트만 해도 금방 팔리는데, 그러면 입출금 통장은 어떻습니까?
뭐 유동성 그 자체죠.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현금으로 꺼낼 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 방거래 사업을 보시면 광의 유동성이라고 있죠. 예, 기업보험, 회사채,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포함한 가장 넓은 개념의 통화량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통화의 공급 보도록 하죠. 4-1 보시면 통화 공급, 본원 통화, 그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 그 다음에 예금 은행이 대출을 통해 통화가 증가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처음 이제 중앙은행에서 돈이 바깥으로 나오면 그게 바로 본원 통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는 그 상태에서는 아직 통화 공급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게 어떻게 된다? 세상으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본원 통화에 공급이 되는 거고, 통화는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본원적으로 통화 공급이 있을 거고요. 찍어낸 게 있을 거고, 그 외에 대출로도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함께 더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를 이제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네, 신용창조.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원 통화를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보면 좀 어지럽게 표시가 돼 있죠. 과거에는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잘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금 그 자체가 있을 거예요. 현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우리가 호주머니에 뭐 가지고 있는 돈들 있죠, 현금. 자, 그 현금에다가 금융기관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원 통화고요.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뭐냐면 시제금이라고 그래야죠. 우리가 그 은행 같은 데 가시면 CD기에 돈 채워져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시제금이에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일부 지급준비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제금에다가 중앙은행에 예치한 돈, 그래서 금융기관 지급준비 예치금, 실제 해당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겠죠.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 실제 예치되어 있는 돈, 이 돈에다가 시제를 합한 게 뭐죠?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이 됩니다.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 예치금은 틀린 거예요. 예치금은 실제 입금이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은 그 예치금에다가 시제금 일정 금액까지는 지급준비금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일정 금액은 준비하도록 항상 가지고 있으세요 라고 하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두 가지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시제금도 현금이죠. 그래서 그 현금과 민간 보유 현금 합쳐서 실제 화폐가 발행된 금액,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뭐 이게 조금 복잡한데 시험 문제는 요즘은 그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 한번 보실게요. 4-1 통화의 공급은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공급하고 화폐를 찍어낸다는 거죠. 예금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예금 통화를 창출한다. 신용창조라고 했습니다.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4-2 보시면 본원 통화 그 표가 나오죠. 그거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통화 승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통화의 공급. 자, 보시면 본원 통화를 기초로 하여 신용창조로 파생된 통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지급준비금 제도, 지급준비율이라는 제도, 이걸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100원이라는 예금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은행이라는 곳은 100원이라는 예금이 있으면 이 예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비용만 발생하는 거예요. 고객이 예금이자를 받죠. 은행이 예금이자를 준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에요.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대출로 돈을 벌어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대출이자를 받죠. 그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예금은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2%의 예금이자를 주고 3%의 대출이자를 받았어요. 그럼 얼마 남아요? 1%의 마진이 남죠? 이걸 보고 예대 마진이라고 불러요. 이게 은행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많이 할수록 이익인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은행은 대출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은행이라는 곳은
들어온 돈을 전부 대출해 주면 나중에 혹시 거기에 급히 돈을 인출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정당하게 응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정도는 꼭 가지고 있으라고. 다 대출하지 말고. 그게 지급 준비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지급 준비율이 10%예요. 그러면 은행에 100원이라는 예금이 들어왔으면 얼마? 10원만큼은 남겨놓고 얼마를 대출할 수 있죠? 90원은 대출할 수 있을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왜? 10원은 남겨놔야 되니까. 어떤 비상 상황이라든가 미래를 대비해서 10%는 남겨두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10%를 남긴 나머지 90을 대출할 거예요. 이런 가정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집을,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출을 90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 주인에게, 집을 판 사람에게 90을 줬어요. 그러면 100원이라는 예금을 가지고 은행은 대출을 해줬고요. 그 대출을 해준 돈은 누군가의 그 집주인에게 90원이라는 대출금이 전달이 됐겠죠. 집을 팔고. 그러면 그 90원은 뭐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현금이 생겼잖아요. 집을 팔고. 그러면 그 90원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또 예금을 하겠죠. 그러면 90원이라는 예금을 또 받은 은행은 어떻게 해요? 이거 돈을 놀리면 안 되죠. 대출해야 되죠. 자, 그런데 10%만큼은 두고 대출을 하라죠. 그러면 9원을 남기고 81원을 대출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100원이라는 통화가 있었는데 대출을 하면서 늘어나요. 이게 바로 뭐다?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에게 100원을 빌려줬어요. 단순히 그냥 빌려준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더 늘어날 게 없어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빌려준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늘어날 게 없는데 은행이 대출을 하게 되면 이게 새로 늘어나게 돼요. 이게 신용창조라고 그래요. 예금을 받으면 지급 준비율만큼 남기고 나머지는 또 대출을 해요. 대출한 그 돈은 누군가의 호주머니에 또 예금으로 은행에 들어가게 돼요. 그 돈은 또 대출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이게 바로 뭐다? 신용창조로 통화가 팽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은 대략 한 15배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어요. 현금 사용하는 게 좀 줄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한다? 통화 승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15배라고 예를 들면 100원이 발행이 되면 1,500원이 시중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통화가 팽창이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 승수만큼 통화가 창출이 됩니다. 대략 한 15배 언저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번원토화에다가 통화 승수를 곱한 그것만큼 통화량이 팽창하게 됩니다. 기본서로 한번 보죠. 표 1-4를 한번 보실래요? 표 1-4를 보시면요. 뭐 몇 배인지는 중요치 않고요. 보시면 과거에는 뭐 20배가 넘을 때도 있었죠. 최근에 올수록 줄어들더니 대략 한 15배 언저리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통화 승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그 밑에 보시면 은행의 예금 통화 창출 예제라는 게 있어요. 그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린 이 과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금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그 금융기관이라는 곳이 이제 돈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 변수가 무엇인가요? 팩터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금리를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금리를 가장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돈의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금리라는 게 뭐라고요? 돈의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면 금리가 올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값이 올라졌어요. 올라갔어요. 돈이 비싸진 거예요.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진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금리가 떨어졌어요. 돈값이 떨어졌어요. 돈이 흔해졌어요. 돈을 구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빨리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는 금리라는 것은 자금의 수요자가 자금의 공급자에게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게 이자라고 하고요. 그 이자가 원금에 대한 비율, 그게 뭐예요?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 이자율이 곧 금리가 되겠어요. 금리구나. 결국은 이 금리도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겠네요. 자, 금리의 종류를 보시면 단리가 있고 복리라는 게 있어요. 단리가 뭐냐면 그냥 그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 계산을 하는 거고요. 복리라는 게 뭐냐? 이자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자, 10%고요. 100원에 대해서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2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복리가 발생한대요. 그러면 원금 만기에 받을 돈은 당연히 원금 100원을 만기에 2년 후에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해마다 10원씩 10%니까 100원에 10%니까 10원씩 이자가 발생하겠죠. 여기까지만 하면 단리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복리는 뭐예요? 이자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이 10원이라는 것도 또 이자가 발생이 돼요. 10원에 10%니까 1원이 더 발생하겠죠. 그래서 121원이 발생하게 돼요. 세금은 논외로 하고 요게 복리예요. 단리였다면요 120원만 발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같은 조건이라면 복리로 하는 게 좋을까요? 단리가 좋을까요? 당연히 복리로 하는 게 좋겠죠. 이자에 이자가 붙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금융상품을 계산하거나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단리가 아니라 복리로 계산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기본서로 한번 볼까요? 자, 2절 금리 해가지고 금리의라고 나오죠. 금리란 돈을 빌린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이고요. 원금 대비 그 비율이 바로 금리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줄에 이런 말이네요. 어려운 말이네. 미래 현금 흐름과 동자산의 시장 가격을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즉 만기 수익률을 줄 수가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뭐 복잡하게 보이는 식이 써 있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채권을 때 그 말을 많이 쓰는데요. 뒤에 한번 또 나오긴 합니다. 채권을 지금 내가 투입을 할 거 아니에요. 채권을 사면 채권의 가격이 있을 거예요. 얼마에 사겠지. 그 채권이라는 건 뭐냐? 만기에 받을 돈이 있을 거예요. 채권이 주식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채권은 만기에 받을 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기 원리금이 있을 거야. 만기에 받을 돈이 정해져 있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원과 1년 후에 100원은 가치가 같지가 않아요. 1년 후에 100원은요. 1년 동안 기다렸다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100원이 훨씬 더 소중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받을 돈은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게 돼요. 할인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미래에 받을 돈이잖아요. 만기에 받을 돈. 그 만기만큼 할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복리로 할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쭉 더한 거예요. 그게 뭐다? 채권의 지금 가격. 미래에 받을 돈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 이걸 할인율이라고 그래요. 알고 보면 이게 수익률인 거죠. 지금 시점에서 미래에 보낼 때는 이걸 수익률이라고 표현하고요. 미래 시점에서 현재 가치화 시킬 때는 뭐예요?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사실은 수익률과 할인율이라는 게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채권 가격과 미래에 받을 만기 원리금을 같게 해주는 이 수익률, 이게 뭐다? 할인율이다. 만기 수익률이다. 말을 조금 달리하면 이거예요. 채권을 지금 사가지고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만기에 받을 돈은 정해져 있죠? 이 수익률이 정해져요. 이거를 또 뭐라고 그래요? 만기 수익률이라고 해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유통 수익률 뭐 다 같이 부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이 금리의 종류 해야죠. 단리와 복리 이렇게 나오죠.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 복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121원이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참고로 더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정금리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대출을 한번 생각해 봐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시장에서 이자율이 변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나는 정해진 이자만 내면 되는 거죠.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했어요? 자금 공급자가 부담을 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자금 공급자는 은행이란 뜻이죠. 자,
작은 공급자. 그래서 나는 수요자, 고객이 확정금리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 말은 시장에서 금리가 변하더라도 나는 확정금리, 고정금리만 내면 되니까 시장의 금리가 변할 위험에 대해서는 은행이 부담을 한 거죠. 반대로 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았어요. 변동금리로 받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 금리가 변하면 그 변하는 거에 따라 나의 대출이자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그 금리가 변동하는 위험을 떠안았냐면 자금 차입자, 대출 고객이죠. 이걸 은행에서는 차주라고 불러요. 돈을 빌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금리 변동 위험을 떠안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고정금리가 좋냐 변동금리가 좋냐는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변동금리로 받는 게 좋지. 금리가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변동금리보다 대출 받으려면 고정금리로 받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라는 게 있어요. 실질금리라는 게 뭐냐면 물가 부분을 차감하게 되면 실질금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유명한 방정식이 있어요. 피셔라는 미국의 대경제학자가, 피셔가 어부가 아니에요. 유명한 어빙 피셔라고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예요. 이분이 통계로 돌려가지고 이걸 발견한 거예요. 명목금리라는 것은 뭐냐? 실질금리에다가 물가상승률,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죠. 은행에 갔더니 예금이자를 3% 주겠다고 합니다. 은행에 갔더니 예금이자를 3% 준대요. 1년에. 그랬더니 물가가 2% 올랐네요. 물가가 2%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받은 이자는 몇 프로겠어요? 1%라는 거죠. 이게 실질금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명목금리, 표면적으로 드러난 금리를 말하는 거죠. 은행에 갔더니 정기예금을 3% 준답니다. 근데 물가가 2%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받은 금리는 뭐다? 1%에 불과한 거지. 이 관계식이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물가와 명목금리는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요거까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금리도 오르게 되는구나. 자, 우리가 시험을 떠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면서 금융업에 종사를 해야 돼요. 요건 한번 따져보죠. 책을 한번 볼까요? 기본서 보시면 방가로 2번에 보시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고 되어 있죠.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고정금리는 시장금리 변동위험을 자금 공급자가 즉 은행이 부담을 하고 변동금리는 돈을 빌리는 차주가 부담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자, 그 밑에 방가로 3번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중간에 검은색 박스에 들어가 있죠. 피셔 방정식이라고.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지금은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요. 이 시간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게요. 피셔, 그러니까 어빙 피셔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훌륭한 경제학자예요. 자, 거기 한 가지 더 뭘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물가와 명목금리는 무슨 관계라고요? 비례 관계 있구나. 요거까지 체크하시면 거시경제학의 절반은 배운 셈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또 금리에 관한, 수익률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서 보죠.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라는 게 있어요. 표면금리라는 게 뭐냐면 외부로 드러난 금리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이런 것들이에요. 은행 갔더니 정기예금 이자를 3% 줍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 이게 바로 표면금리고 실효금리는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예요. 기본서에 예시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 현가, 그 채권 현가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 만기 수익률이다. 말은 참 어렵게 돼 있네. 이렇게 말이 어렵게 돼 있어야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렇게 했죠. 방금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네. 채권의 가격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채권의 가격은 뭐라고 그랬죠? 만기금이 있을 거예요. 만기 받을 돈이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픽스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 회사가 잘 된다고 그래서 이자를 더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정해진 이자만 딱 주고 끝나는 거지. 그래서 만기금은 정해져 있네. 그거를 어떻게 해? 미래에 받을 돈이니까 할인해서 계산해야 돼 있지? N은 1에서 만기까지.
이렇게 해서 그 중간에 이자가 나오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 현금 흐름들을 어떻게 미래에 받을 돈이니까 그만큼 깎아서 현재 가치시켜야 되지.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라는 것과 만기에 받을 돈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 요거네 요거. 이게 뭐다? 만기 수익률이라고 한다. 이거를 시장에서 형성이 되죠. 유통 수익률.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인율과 수익률이 이게 같은 개념이구나. 요거를 이해하시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기본서에서 체크를 할게요. 자, 보시면 방가로 4번에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라고 되어 있고요. 표면금리는 계약 증서상에 기재된 명목상의 약속금리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은행에 가셔서 정기예금 몇 프로 줘요? 라고 물으면 몇 프로입니다 라고 하죠. 그게 다 명목금리예요. 자, 근데 실효금리라는 게 있네. 대출을 예시로 들었어요. 여기서는 차입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순자금 조달 비용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시가 이런 게 있네. 자,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려요. 자, 그런데 9%에 발행하기로 했어요. 이게 표면금리죠. 근데 회사채를 발행할 때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1억을 빌리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든대요. 그게 1% 정도 되죠. 1%.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서 1% 비용을 더하니까 이게 10%가 되는 거죠. 1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실제 연간 이자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식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9천만 원에 900만 원. 그래서 10%가 된다.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념이 뭐냐? 실효금리라는 건 뭐다? 실질적으로 부담한 거. 액면으로 드러난 거 말고 내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채권 발행해서 발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것까지 이자 비용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리를 실효금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이 나오죠. 수익률 보시면 방가로 5번의 수익률. 두 번째 줄에 만기 수익률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했을 경우 실현되는 금리를 말한다. 그게 바로 만기 수익률이다. 그게 뭐다? 유통 수익률이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채권 수익률은 해당 채권의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게 말이 참 간단한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보세요. 채권의 금리가 채권의 그 만기 수익률이 정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만기 수익률이 정해졌는데 살 때는 정해졌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장 그 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할 거 아니에요. 보세요. 금리가 올라요. 이 시기 유지가 되려면 만기에 받을 돈은 정해져 있죠.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요. 잘 보셔야 돼. 만약에 금리가 이미 제가 채권을 샀어요. 근데 금리가 떨어져요. 이 시기 유지가 되려면 여기 떨어지면 어때요? 여기 올라가야 돼요. 채권의 가격과 만기 수익률은 무슨 관계다? 반대 관계에 있구나. 반비례 관계에 있구나.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시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리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금리의 기능은 자금 배분, 경기 조절 뭐 이런 기능이 있는 거죠. 자금의 수급 조절. 자, 금리라는 게 돈의 값이라고 말했죠. 돈값이 오르면 돈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줄을 째야 되겠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요. 돈이 흔해졌어요. 금리가 떨어져요. 이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될 거고요. 배분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대출 이자율이 3%예요. 대출 이자율이 3%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3% 이상 벌 자신이 없다면 돈을 빌릴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최소한 3% 이상, 예를 들어서 5% 정도는 벌 수 있어. 그러면 돈을 빌릴 수 있겠죠. 즉 자금 배분 기능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 금리, 대출 금리 이상으로 돈을 못 벌 것 같으면 투자하지 말란 소리예요. 자금의 배분 기능도 있다라는 거고요. 경기 조절도 돼요. 경기가 너무 과열됐어요. 그럼 어떻게 조절하냐면 금리를 올려요. 최근에 몇 년 동안 보니까 금리를 낮추는 추세였네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자율, 돈의 값을 떨어뜨린 거지. 돈을 흔하게 만들어야 뭐예요? 공장 짓기도 편하고 물건 사기도 편하겠지. 투자하기도 편하고요. 소비도 촉진이 돼요. 즉 경기를 부양시킬 때는 금리를 떨어뜨리고요. 경기를 억제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어때요? 금리를 올려서 조절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요. 투자, 인베스트도 늘고요. 컨슘, 소비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수요, 즉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되는데 이제 이 다음까지는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경제 상식으로 해서 총수요가 증대하다 보면 물가가 오르는 사이드 이펙트, 폐해가 생기는 거죠. 물가 오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다시 금리 오르는 것과 연동이 되긴 합니다. 일단은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와 소비가 증가되고 총수요가 확대가 돼요. 그래 무슨 말이에요? 경기를 진작한다는 뜻이죠. 자, 금리의 결정 요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경제 활동 수준, 즉 침체기라고 예를 들면 금리가 일반적으로 낮겠죠.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빌려가지고 뭐 투자하고 이런 데 여력이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쓰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게 될 거고요. 통화 정책 기조에 따라 또 틀려지겠죠. 정책을 그냥 돈줄을 억제해야 되겠어. 그러면 금리를 올릴 거고요. 돈을 좀 풀어야지 그러면 어때요? 금리가 떨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를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명목 이자율도 오르게 되죠. 이게 피셔 방정식 기억나시죠? 피셔 방정식. 자, 물가와 명목 이자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비례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본서를 한번 보죠. 자, 금리의 기능 보시면 자금 수급 조절, 자금 배분, 반가론 3번에 보시면 경기 조절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이미 설명을 드렸네. 거기 끝에 좀 보시면 경기 침체 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투자와 소비가 진작되어 총수요 진작이 된다, 확대가 된다. 이게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일반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4. 금리의 결정 요인이 나오죠. 경제활동 수준, 침체기 때는 금리가 하락합니다. 통화정책 기조, 이거 반가론 3번에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나오죠. 여기 보시면 피셔 방정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겠죠. 물가와 명목 이자율은 비례적인 관계를 갖는다. 자, 다음 우리나라의 금리 체계 및 금리 통계 편제 방법 보실게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시중은행과 거래할 때 쓰는 7일짜리 RP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준금리인데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준금리를 올려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금리를 떨어뜨리고 싶다 하면 어때요? 기준금리를 조정을 해요. 금통위에서. 자, 그래서 이게 시작되는 금리입니다. 기준금리. 그래서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이 있을 거고요. 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라는 걸 나라마다 약간씩 틀리긴 합니다만은 그 기준금리가 이제 그야말로 기준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코픽스라고 있어요. 펀드 인덱스죠. 그 자금을 조달하는 지수. 즉 무슨 말이냐면 은행 입장에서 예금 이자를 준다는 건 뭐죠? 비용인 거예요. 그러면 대출 이자는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 즉 예금 이자를 많이 줘야 된다면 대출 이자도 높여야 되겠죠.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 예금 이자를 줬을까요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동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 금리가 변할 때의 기준이 뭐냐? 바로 코픽스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 즉 쉽게 말하면 예금 이자를 어느 정도로 받았지 거기에 연동해서 대출 이자도 변한다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신금리가 자유화돼 있어요. 얼마든지 은행 사정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요. 자유화가 안 된 게 당좌예금. 당좌예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음과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계좌예요. 이거는 은행이 지급사무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나름. 그래서 이자율이 0%예요. 이자가 없습니다. 교재를 한번 볼까요? 자, 5-1 보시면 우리나라의 금리 체제에서 그 첫 번째 줄 보시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 시 적용하는 기준금리라는 게 시작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정말 기준이 되는 금리가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페이지를 넘겨서 뭐 단기, 장기 금리가 있고요. 한번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니까요. 반가로 3월에 코픽스라는 게 있죠. Cost of Funds Index. 이게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했고요. 변동금리 대출의 그 기준이 되는 움직이는 그 기준이 바로 코픽스. 그때 제시를 합니다. 발표를 해요. 그래서
변동금리는 이 코픽스에 연동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6. 우리나라의 금리 규제 현황 해가지고 금리가 모두 자유화되어 있다는 말씀이 있고,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보시면 당좌 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신금리가 자유화되었다 이런 말이 있죠. 당좌 예금은 0%니까 그 외에는 모두 은행이 알아서, 금융기관이 알아서 예금 금리를 정하게 되고요. 뭐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일 끝에 보시면 이자 제한법이란 말이 나오죠. 예, 이자 제한법이 지금은 한 20%로 묶여 있습니다.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은행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고요. 뭐 대부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계 있는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3절 금융시장 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시장은 거래 방식이 직접과 간접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금융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증권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간접 금융의 대표 금융기관은 어디냐? 은행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직접 금융은 뭐냐? 우리가 회사채, 채권을 샀다는 의미는 그 회사에 사실 돈을 직접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직접 금융, 증권사에서 채권 사는 거. 자, 근데 은행은 예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이 알아서 대출을 해주죠. 고객이 직접 대출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간접금융 대표적인 거죠. 은행은 간접금융, 증권사는 직접금융.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기는 1년 기준으로 단기 금융시장 이렇게 나누고요. 1년 초과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본시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기 금융시장, 뭐 자금시장이라고 하고요. 제일 짧은 게 콜, CP/CD 이건 주로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자본시장은 대표적인 게 주식과 채권이죠. 채권은 회사채다 그러면 주로 한 3년 정도 되고요. 주식은 만기가 따로 없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자본시장이고요. 그 외에 장내, 장외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거든요. 이때 장이라는 게 뭐냐? 거래소를 말합니다. 거래소 안에서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면 이게 장내 거래라고 하고요. 장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증권사 가서 채권을 구매를 해서 이런 것들이 장외죠. 거래소 밖에서 하는 걸 장외라고 합니다. 자, 거래 단계는 처음 발행되는 시장이 있을 거고요. 그 발행된 게 활발히 거래되는 유통시장 이렇게 거래 단계로 구별할 수도 있겠네요. 기본서로 보시면요. 제3절 금융시장 1. 금융시장의 의의라고 나오죠. 첫 번째 줄에 금융시장은 자금 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고 이게 꼭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방식으로 거래가 되든 간에 자금 거래가 조직적으로 일어나면 뭐라고 부른다? 금융시장이라고 한다. 밑에 내려오시면 이 금융시장의 구분에서 방가로 1번 직접, 간접 금융시장 구분이 되어 있죠. 직접 금융시장에서는 주식회사채 대표적으로 이를 자금 공급자가 직접 매입하는 형태. 그래서 증권사 가서 채권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직접금융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간접금융은 은행의 대출 같은 경우죠. 자산운용회사라고 나왔죠. 이거는 펀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펀드를 가입하면 수익증권을 받고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회사채를 사건 주식을 사게 되는 거죠. 투자자가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뭐다? 간접금융, 예금증서나 수익증권 같은 것으로서 자금을 조달해서 해당 금융기관이 주식, 채권 등을 사는 것 이게 간접금융이 되겠다. 자, 그래서 방가로 2번 다 페이지 넘겨서요. 방가로 2번을 보시면 단기와 자본시장 일반적으로 1년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내와 장외시장도 장내라고 하는 것은 거래소 안, 장외는 거래소 밖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발행일 처음 되면 예를 들어서 주식이다 그러면 상장이 처음으로 이루어지죠. 이게 발행시장. 상장한 다음부터는요. 거래소에서 활발히 거래되죠. 이게 유통시장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금융시장의 기능을 한번 보죠. 금융시장의 그 기능은 가장 크게 큰 틀에서 보면 중개죠. 중개.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땡겨 쓰는 거고요.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운용을 하는 거죠. 이 중개 기능이 뭐다? 거시적인 측면이고 미시적인 측면, 경제학에서 보면 미시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 결정이라고 그러죠.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수요 공급에서 이런 것들이 미시적 측면에서 보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최단기가 콜, 금융기관끼리 일반적으로 하루 주고받는 거고요. RP라는 게 있어요.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국공채를 주었다가 일정 기간 후에 되돌려 받을 것
다시 사갈 것을 약정하는 거죠.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CD는 은행에서 발행한 정기예금 증서인데 양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CD라고 해요. CP는 기업에서 발행한 거예요. 융통어음이라고 그러죠. 돈이 필요해서 찍어낸 거죠. 어음이죠. 어음. 주로 3개월에서 6개월이고요. 이를 전자방식으로 하면 전자단기사채로 합니다. 전자방식으로 발행되는 CP,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단기금융시장 상품이 되겠습니다. 기본서 보시면 3. 금융시장의 기능이라고 있죠. 방가로 1번 거시적인 측면, 첫 번째 줄에 자금 중개 기능, 이게 바로 거시적인 측면이고요. 방가로 2번에 보시면 미시적 측면이라고 나오죠. 가격 결정, 유동성 제공, 비용의 절감, 위험관리 수단 제공.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접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하면 그 이자 받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위험관리 수단도 제공이 되는 거고요. 시간도 절감, 비용도 절감이 되고요. 규율도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식이나 채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가격이 확 떨어지죠.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어이쿠 하는 거죠. 주의해야 되겠지. 그런 것들이 규율 기능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5. 단기금융시장이라고 있죠. 첫 번째 콜 시장. 거기 보시면 초단기라는 표현이 있고 주로 일일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빌리고 내일 갚는 거예요. 금융기관끼리는요 활발히 서로 자금을 주고받고 해요. 콜 시장을 통해서. 방금 이번에 환매 조건부가 있죠. repurchase라는 표현이 있어요. repurchase에서 RP 되사간다는 뜻이죠. 형식적으로는 증권 매매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장기 자금 대차다. 돈을 빌리는 거다. 방가로 3번에 양도성 예금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양도가 가능한, 양도성을 부여한 정기예금이다. 그 다음 커머셜 페이퍼, CP라고 그러죠. 융통어음, 돈이 필요해서 그냥 찍어낸 거죠. CP.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방가로 5번에 전자단기사채죠. CP를 어떻게 했어요? 전자방식, 실물로 하지 않고 전자방식으로 한 것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자본시장이 나오죠. 자본시장은 상대적으로 긴 걸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채권과 주식이 되겠습니다. 채권과 주식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주식은 주인의 몫으로 들어간 거고요. 채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환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있어요. 여기서 뭐 파생금융상품까지 다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이렇게 시장이 구성이 되는구나. 기본서를 보시면 6. 자본시장 캐피털마켓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줄에 통상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채권. 자, 지분을 표시하는 게 뭐다? 주식. 그 시장이 주식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자본시장에 쌍두마차죠. 둘이. 페이지를 쭉 넘겨보시면 7. 외환시장이 나오고요. 8. 파생금융상품시장이 나오죠. 파생상품도 참 재미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합격하시고 파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연습 문제가 나오죠. 사실은 이 연습 문제를 모두 풀어보셔야 돼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이걸 다 풀어보지는 못하는데요. 참고로 그 3번에 5번 오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번에 동그라미 5번 지문 보시면 100만 원을 지급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000만 원으로 바꿔주시고요. 실효금리는 10%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문제 보시면 계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채권의 수익률은 얼마인가? 이게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많이 틀리셨더라고. 시간 나시면 참고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금융기관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